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티커로는 COIN이죠. 네, COIN. 2025년 11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317.93달러, 전날보다 한 2.84%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아,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군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큰 변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코인베이스를 그냥 예전처럼 단순히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거래소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이제는 뭐랄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 있잖아요. 네네. 그 생태계의 정말 핵심적인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 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인프라 기업이요? 거래소를 넘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핵심 요약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더 이상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프라임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종합 금융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 프라임 브로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같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이 거래 수수료 수입이 워낙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아요. 시장 좋을 땐 엄청 벌다가 안 좋을 땐 또 확 줄고. 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그 커스터디 서비스, 우리말로는 수탁이라고 하죠. 네, 커스터디. 그리고 고객 자산을 맡아서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또 월 구독료 기반의 코인베이스 원 같은 서비스들,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을 성공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전력적인 변화. 이게 코인베이스의 어떤 사업 모델, 그러니까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체질 개선이요? 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시장 변동성에 실적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런 구독이나 서비스 수익처럼 시장 상황에 좀 덜 민감한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비중을 높이니까 기업 가치 자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거든요. 네, 실적 좋았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 변화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코인베이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큰 동력으로 꼽히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요. 어떤 거죠?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규제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과 규제 환경 변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코인베이스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가진 그 고유의 변동성, 이건 피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렇죠. 가격 등락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하게 보면 바이낸스 같은 정말 큰 거래소들이 버티고 있고 수수료 경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 바이낸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얘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규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변동성, 경쟁, 규제. 이 세 가지가 핵심 리스크네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코인베이스 투자는 이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디지털 자산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고위험 고수익 투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 성과와 핵심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11월 10일 주가가 2.84%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배경에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직후였으니까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보통 매수, 영어로는 moderate buy 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보통 매수 의견이 다수군요. 네. 그러면서 평균 목표 주가는 한 $400 정도, 정확히는 399.94달러로 제시됐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고 목표가는 $510까지도 나왔고요. $510면 지금보다 꽤 높은 수준이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시장이 코인베이스를 평가하는 방식 말입니다. 평가 방식이요? 어떤 점이 흥미로운가요? 보통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증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성장을 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금융주 PE 배수보다는 기술주 PE 배수에 가깝게 평가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경제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코인베이스가 거기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단순 금융회사로 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좋았다는 2025년 3분기 실적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매출이 18억 7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18억 1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넘었고요. 오, 예상을 상회했군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1.5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예상치였던 1.19달러를 훨씬 웃도는 아주 강력한 성과였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 이상으로 수익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 수익의 질.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걸 보려면 수익 구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 일단 거래 수익부터 보면요. 총 1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는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래 수익도 많이 늘었네요. 시장이 좀 살아난 영향도 있겠죠. 네,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여기서 특히 놀라운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수익이에요. 아, 기관 쪽이요? 네, 이게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22%나 급증했습니다. 122%요? 거의 2.2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엄청나네요? 네, 이 배경에는 코인베이스가 인수한 파생상품 거래소 대리빗이라고 있었죠. 아, 네네. 대리빗 인수했었죠. 그 대리빗의 실적이 성공적으로 통합되면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특히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대리빗 인수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기관 파생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 수익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축, 바로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인데요. 이 부분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했던 부분. 네, 3분기에 7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14%면 이것도 상당한 성장률인데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변동성과는 상대적으로 관계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가 추구하는 체질 개선의 핵심 동력인 셈이죠. 변동성을 줄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및 서비스 수익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객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가 대신 운영해주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수익, 네, 스테이킹.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수수료, 또 코인베이스가 가진 기술 인프라 있잖아요. 이걸 다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주고 받는 수익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군요. 정확합니다. 수익 포트포리오를 다변화해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다른 핵심 사업 지표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월간 거래 사용자 수, MTU라고 하죠. 네, Monthly Trading Users.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870만 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수치는 사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뜨거우면 사용자가 늘고 좀 가라앉으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 플랫폼 위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 플랫폼 자산입니다. 고객들이 코인베이스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맡겨두었는가 하는 지표군요. 네. 근데 이 규모가 3분기 말 기준으로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꽤 크지 않을까요? 자그마치 5,1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160억 달러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면 미국의 상위 10대 은행 수준에 거의 맞먹는다고 해요. 은행 수준이요? 대단하네요. 이게 결국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 거래소를 넘어서 정말 자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 같습니다. 거래량 쪽은 어땠나요? 거래량도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보면 59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7% 늘었고요. 개인 투자자 거래량도 다시 늘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파생상품 거래량. 이건 대리빚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그 규모가 무려 8,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400억 달러. 와, 아까 기관 거래 수익이 122% 늘었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 폭발적인데요? 네, 정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된 결과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무지표나 사업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코인베이스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 모델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뭐랄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는 거죠. 좋습니다.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수엇 분석이 포함된 것들이 있었어요.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이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왑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틀이죠. 강점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꼽는 강점은 역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입니다. 인지도와 신뢰도. 네, 코인베이스 하면 일단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처음부터 규제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규제 준수 노력. 이게 강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블랙록 같은 정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특히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산 보관 업무, 즉 커스터디를 사실상 독점하게 된 거죠. 맞아요. 주요 ETF들 커스터디는 거의 다 코인베이스가 맡았죠. 네, 이게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종의 규제 해자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해자라는 게 성 주변에 파놓은 방어용 연못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규제라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코인베이스가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규제 승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와, 규제 해자.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무적인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을 11억 9천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자산도 26억 달러 상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상당히 탄탄한 재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현금 부자네요. 시장 변동성에도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코인베이스의 중요한 강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분명히 약점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꾸준히 지적되는 약점은 역시 아직까지는 전체 수익에서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아까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이 늘고 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높네요. 네,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이것도 계속 약점으로 꼽히죠. 수수료 경쟁력. 네. 그리고 아무리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침체기에 빠지면 실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수수료 의존도, 비싼 수수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실적 취약성. 이게 약점이네요. 네. 다음은 기회 요인을 한번 볼까요? 네,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기회는 뭐니 해도 기관 투자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건 앞으로 코인베이스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기관 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는 코인베이스 원이라는 월 구독 모델이 있는데 이 구독 모델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구독료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죠. 코인베이스 원.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나요? 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스테이킹이나 파생상품 같은 서비스 시장의 확대도 계속 중요한 기회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회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베이스라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이 있어요. 베이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레이어 2면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 위에서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거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만든 보조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베이스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이게 또 다른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회사를 넘어서 기술 플랫폼 회사로서의 기회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는 국제시장 확장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관, 구독, 스테이킹, 파생상품, 베이스 L2, 국제 확장. 기회 요인도 많네요. 네,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도 짚어봐야죠.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고 지속적인 위험 요인은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관계죠. SEC. 과거에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죠. 네,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등 여러 사업 모델에 대해 SEC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계속 거론됩니다.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 약점에서도 언급됐지만 바이낸스나 크라켄 같은 다른 대형 거래소들과의 수수료 인하 경쟁 압박도 계속될 거고요. 네, 경쟁 심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들끼리 직접 P2P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하죠. 이 덱스가 점점 발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덱스 부상, 그것들 위협이 될 수 있군요. 네, 물론 마지막으로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지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규제, 경쟁, 덱스, 보안,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 분석을 종합해보면 코인베이스의 현재 위치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규제를 잘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굳혔어요. 아까 말한 규제 해자가 확실히 있는 거죠. 특히 기관들에게는요. 네,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하는 바이낸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강자와 글로벌 경쟁 압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코인베이스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전략입니다. 여기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2025년이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든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여러 자료에서 그런 분석을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자료도 있었는데 기관 투자자의 83%가 2025년에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83%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기관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런 거대한 기관 자금의 흐름, 그 중심에 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ETF 커스터디 서비스는 물론이고 기관 전문 서비스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아까 봤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기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성장을 이끌어가려는 걸까요? 코인베이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요, 단순한 거래소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Everything Exchang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에브리띵 익스체인지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래서? 네, 말 그대로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사고 파는 거래,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예치, 스테이킹, 빌려주는 대출까지.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 제공하는 그런 종합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입니다. 와, 정말 야심찬 비전인데요. 거의 디지털 자산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 비거래 수익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드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가 참여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 운영을 통해 얻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고객 자산을 활용한 스테이킹 수익,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비거래 수익을 계속 키워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에브리띵 익스체인지 비전과 비거래 수익 확대 전략.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 아까 잠시 언급됐던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 이것도 미래 성장 동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베이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가요? 베이스의 성공적인 출시는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중개하는 회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웹3 생태계의 핵심적인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제공하는, 뭐랄까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금융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로의 진화. 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중개해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이 베이스라는 기술 플랫폼 위에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D앱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 베이스 생태계가 정말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면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금융 중개 수수료 모델을 넘어서는 플랫폼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베이스의 성공 여부가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앞서 위험 요인에서도 나왔듯이 규제 문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SEC와의 갈등이 코인베이스 주가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행정부나 의회 내의 기류가 이전보다는 암호화폐 산업에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랄까 역풍이 순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정말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좀 명확하게 만들려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FIT 21 법안, 즉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같은 거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법원들이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어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면 이건 오히려 그동안 규제 준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온 코인베이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된다. 그렇죠. 규제를 잘 지켜온 것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규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도 보여요. 적극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의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가 너무 낡았으니 좀 더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규제 논의를 좀 주도하려는 그런 의지도 엿보입니다. 와, 규제 환경 변화가 정말 코인베이스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순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약점에서도 나왔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의존성 리스크, 이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수익 구조를 다각화한다고 해도 말이죠.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자료들에서도 코인베이스의 주가나 실적이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스테이킹이나 코스터디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거래 수익의 비중이 크고 또 플랫폼에 예치된 자산 가치 자체가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니까요. 그렇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도 실적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길고 혹독한 침체기, 우리가 소위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할 거고 플랫폼 내 자산 가치도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아무리 다른 수익원을 늘려놨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그렇게 얼어붙어 버리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네, 구조적인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뭐랄까,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의 핵심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운영체제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강력했던 3분기 실적은 코인베이스가 추구하는 그런 전략적 방향성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증거였고요. 특히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과 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규제 환경, 이 두 가지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코인바이스는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또 그 방향성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이고 바이낸스 등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규제 준수를 통해 확보한 경쟁 우위, 즉 규제 해자, 또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 다각화 노력 같은 것들은 이런 어려움과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반은 확실히 다져놓은 것 같네요. 베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 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코인베이스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점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해 나간다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지금의 주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보다 오히려 이 베이스라는 기술 플랫폼 자체에서 나오는 가치가 코인베이스를 이끄는 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즉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완전히 변모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코인베이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미래상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